그래서 발산이라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우스의 법칙을 접목을 하는데, 적용을 하는데, 그림과 같이 그 직육면체가 보이는데, 직육면체의 내부에 소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스의 법칙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Q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직육면체의 정중앙, 그 점으로 표시된 그 정중앙에서의 전속밀도의 값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D0라는 벡터 값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저 값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살펴볼 것인가,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벡터가 있다 그런다면, 이런 벡터가 있다 그러면 헬르몰스의 정리에 의하면 이 벡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정보가 꼭 제공이 돼야 되지요. 우리가 벡터 수학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알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는 게 알려져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게 알려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지요. 요 D라는 것이 직각자 표계로 얘기하면, 이 D라는 벡터 물리량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개죠. 뭐예요? 직각자 표계로 얘기하면 dx도 갖고 있고 dy도 갖고 있고 dz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dx, dy, dz 이 정보로 이 값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값들에 대한 그 주변에서의 변화율을 알면 그 정체를 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냐 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X성분의 X방향 변화율, 그리고 Y성분의 Y방향 변화율, 그리고 G성분의 G방향 변화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발산이라는 게. 요걸 추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는 X성분의 X방향 변화율 말고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Y방향 변화율, Z방향 변화율이 있겠죠. 그걸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Y방향 변화율, 그리고 X성분의 Z방향 변화율, 그리고 요걸 썼으니까 Y방향 변화율의 X방향 변화율과 그리고 Y방향 변화율의 Y성분의 Z방향 변화율, 이게 여기서 사용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Z성분은 이미 사용됐으니까, 변화율을 사용했으니까 X방향 변화율과 Z성분의 Y방향 변화율, 이게 사용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정자기학에서 배울 것인데, 현재는 이런 내용들이 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런 식에서부터 우린 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가우스의 법칙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정보의 개수는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한 개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스칼라식이니까 한 개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어찌하오리까 이 세 개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뜻밖에도 결과는 쉬워요. 결과는 쉽다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이 성분이 다 사용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로 표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이버전스 오브 D라는 것은 X성분의 X방향 변화율 플러스 Y성분의 Y방향 변화율 플러스 Z성분의 Z방향 변화율, 이렇게 값이 하나로 표명되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값이 하나로 표명되면서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 이게 이거하고 같다 이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빨간 걸로 하면 빨간 거 같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이제 노란 부분이란 말이에요. 좌변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좌변을 표현했는데, 그럼 이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쪽은
자, 이게 이제 그 차원 해석법을 동원하면 뭐 결과가 어떻게 되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위가 뭐였죠? 콜롱파 미터 제곱. 그래서 미터 제곱을 곱해서 콜롱이 된 거 맞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콜롱파 미터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것들이라고. 이렇게 된 거. 단위가 뭐예요? 미터분의 1. 미터분의 1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쪽 단위는 전체적으로는 무슨 단위가 나와야 돼요? 콜롱파 미터 세제곱이 나와야 되죠. 콜롱파 미터 세제곱에 대한 것이 로브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지요. 이렇게 될 결과를 지금 우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그거예요. 사실은 결과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이렇게 결과로 가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 이퀄 요거니까 결국 요식을 쓴다라는 얘기는 요식을 쓴다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 이것은 로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좌변이고 이게 우변이에요. 이게 좌변이고 이게 우변이듯이 이게 좌변이고 이게 우변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영역에서 한 점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영역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점 한 점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점 한 점마다. 에? 무진이가 앉아있는 자리, 뭐 상민이가 앉아있는 자리 어디든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 있는 자리 거기도요. 자리마다. 이걸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더더구나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우스의 법칙으로 부르는 순간 이거는 밀려나요. 이거는 뭐라고 불려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유사 가우스의 법칙 이렇게 불려지진 않아요. 이걸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가우스의 법칙의 적분형 뭐 이 정도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형이 오히려 이제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갈 거예요. 결과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결국은 가우스의 법칙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양한 수학 실력을 전부 총동원해요. 전부 총동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결국은 이 가우스의 법칙은 저기다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다 적용하려고 하는데 결국 전기장의 발산이라는 것을 유도하는 어떤 이제 근거로서 저런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왔어요. 어쨌든 그것을 우리 이제 전기장의 발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기장의 발산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할 때는 이제 다이버전스 오브 일렉트릭 필드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 전기장의 발산이라는 게 결국 이거 자체를 전기장의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두죠. 전기장의 발산이라는 물리량이에요. 단위가 뭐라고요? 콜롱파 미터 세제곱. 로브이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거. 전기장의 발산. 그걸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봅시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저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가 있어서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이렇게 생겨먹은 직육면체가 있는데 요 중앙 정가운데라는 것은 정가운데에서의 전성 밀도가 중앙이라는 의미로 제로라고 붙인 겁니다. 센터 그런 뜻 센터 그것이 dx0라는 성분과 dy0라는 성분과 그리고 dz0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만 주어졌어요. 나머지는 아는 바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직육면체의 각각의 치수를 지금 이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이게 Z 방향이고 이게 X 방향이고 이게 Y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나서 법칙은 만족이 되죠. X에서부터 Y로 이렇게 회전하는 순간 Z 방향으로 나가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변의 길을 델타 X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의 길을 델타 Y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델타 Z라고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의 의미는 소길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델타 X도 0으로 갈 거고 델타 Y도 0으로 갈 거고 델타 Z도 0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다. 그런. 그때 전체 최적은 직각좌표계니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Y 곱하기 델타 Z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하지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선 가우스 법칙이 말할 때는 이제 폐곡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폐곡면이 있습니까? 있죠. 노랗게 표시한 저 폐곡면에 대해서 어이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이쿠 옛날에는 뭐 이거 쓰잖아요. 가우시안 폐곡면 그래가지고 접선 조건을 만족하든지 아니면 법선 조건을 만족하든지.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딴 거 없어요. 접선 조건, 법선 조건 그런 거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폐곡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폐곡면이에요. 폐곡면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은 언제라도 만족이 되는 거니까 폐곡면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곡면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저렇게 가야죠. 좌변에 있는 이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는 이게 곧 뭐가 된 것이냐 하면 전속 밀도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폐곡면이 이렇게 생기면 폐곡면이다 이런 얘기. 네? 이런 폐곡면. 그럼 면으로 얘기하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할 때는 면 하나였어요. 원주라고 했을 때 면이 3개 있었어요. 그죠? 직육면 칠 때 면이 6개 있듯이 이것도 면이 6개라고요. 6개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직각좌표계를 적용할 때는 면이 6개라도 우리는 할만했다고요. 왜요? 윗면과 아랫면만 접선 조건이고 옆면 4개는 법선 조건이니까 계산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놈하고 이놈도 대칭성에 의해서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구해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6개의 면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냐면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6개로 다 나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approximation이 되겠죠. equal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approximation 써있죠? approximation. 그리고 approximation 할 때 이렇게 썼어요. D라는 거하고 요 델타가 D가 좀 모이면 6개로 나눴으니까 델타로 보자 그런 게 델타. 그 얘기 뭐냐면 적어도 앞면에서의 전속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왜요? 앞면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보면 앞면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봤다고 합시다. 그럼 요점의 전속밀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이거 델타 X도 0으로 갈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 델타 Y도 0으로 갈 거니까 적어도 그 앞면에서의 전속밀도는 균일하다고 하자 이런 얘기가 여기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approximation 들어갔고 여기다가 DS들이 약간 모인 것으로서 델타 S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를 알겠죠? 이런 거 여러분이 써내면서 속으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럼 어디선가 틀리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면 어디선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접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앞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앞면 프론트 서피스인데 저긴 프론트만 썼고 여기는 F만 씁시다. 앞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다 똑같이 그렇게 가정한단 말이에요. 앞면, 뒷면, 델타 S, 뒷면 백.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합시다. 뒷면에서는 요게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뒷면은 직각좌표계로 얘기하면 델타 S로 표현이 돼요. 그죠? 하나로 표현된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로 표현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뒷값하고 이때 뒷값은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죠. 요거는 쉽게 추적할 수 있는데 이거 추적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걸 어떻게 추적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면 뒷면 했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옆면 left 그리고 right 그리고 top 그리고 bottom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때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뒷값들은 다 다르다. 예? 뒷값은 다 다른 겁니다. 어디만 뒷값을 알고 있냐면 정중앙에만 그저 알려줬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식이 의미하는 바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추적하는데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고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론트부터 계산을 합시다. 자, 요거부터 계산한단 말이에요. 프론트. 요거 먼저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저기 있는 대로 전성밀도하고 델타 S의 프론트 서피스에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럼 프론트 서피스에서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델타 S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 델타 S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앞면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는 그 표면에서 아웃워드, 바깥으로 발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았죠. 그럼 이것을 방향으로 잡는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누군가 들어가는 거 그랬는데 이건 반역에 나오는 거. 그럼 나오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린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론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뒷면 이거는 프론트고 이건 백이라고 그러면 백은 어때요? 어느 방향이 발산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이죠.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화살곡 표현하면 돼요. 화살 날아오는 모습, 이거는 화살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프론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프론이라는 것을 델타 S를 좀 표현을 해보면 델타 S라는 것은 그때 밑면이 얼마냐면 델타 X예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방향을 X 방향으로 잡았어요. 델타 X. 그 다음에 높이는요? 델타 Y 이랬죠. 그러니까 이건 델타 X에다가 델타 Y를 곱한 것의 어느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AZ 방향 이거잖아요. 맞아요? 나오는 방향 AZ 방향 맞죠? 자, 이것도 먼저 써봅시다. 이거 델타 S는 뭐 프론트하고 백하고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다 프론트, 이거 100 이런 의미예요. 그럼 100일 때는 면적은 똑같죠. 델타 X에다가 델타 Y 곱한 거. 그러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Z예요. 우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요 앞면에서의 벡터 물리량이니까 성분 3개 다 갖고 있죠. X 성분도 갖고 있고 Y 성분도 갖고 있고 Z 성분도 갖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죠.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성분 3개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하고 내적을 하는 순간 무슨 성분만 필요하게 됩니까? 무슨 성분이요? 무슨 성분만 남아요? 내적을 하면? 그렇죠. Z 성분만 나와요. 너무 쉬운 거 물었지? 뭐 어렵긴 개코를 어려. 이 세 성분 중에 이게 이렇단 얘기예요. 이게 프론트라고 그러면 프론트 X에 AX 플러스 D 프론트 Y에 AY 플러스 D 프론트 Z에
AZ가 있다면 이 성분하고 지금 내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내적하면 빵. 이거하고 이거 내적하면 0. 이거하고 이거 내적하면 그것만 살아남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썼냐면 저기 보면 이렇게 썼죠. DZ 프론트에 델타 S의 프론트 이렇게 썼는데 여기 어프락시메이션 한 것은 어프락시메이션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이퀄이에요. 여기는 어프락시메이션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죠. 왜냐면 뭐라고 가정했어요? 그 면에서는 전속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다 이랬으니까 어프락시메이션 들어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프락시메이션은 없다예요.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과잉 친절을 한 거예요. 그건 어프락시메이션 안 써줘도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보다시피 DZ 프론트에 델타 X 곱하기 델타 Y다 이런 얘기에 왜냐면 이게 델타 X 곱하기 델타 Y니까 자 이제 하나만 알아내면 돼. 그 하나 알아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업 실력 사실은 분명히 내가 물어보면 안 배웠다고 그럴 것이 뻔한데 안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사용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자, 요건 이해가 됐고, 그럼 이제 하나 더 씁시다. 뭘 더 쓰냐 하면, 이거 나중을 위해서 더 써놓는 거예요. D라는 벡터에다가 델타 S의 100. 이걸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페어로서.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이거 100 있고 100 이게 다 100 성분이 3개 있는데 그걸 요거하고 내적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내적해서 이것도 어프락시메이션 아니에요. 그 어딘가 있죠. 프론트 말고 100 밑에 보면 어프락시메이션 있는 거 빼세요. 어프락시메이션은 빼라고. 100이 왜 벌써 왔을까? 중간 과정은 생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빼고 여기다 뭐라고 쓸 것이냐면 GZ100에 백서피스에서의 Z 성분 그런 얘기예요. 백서피스에서는 무슨 성분만 있다? Z 성분만 있다? 아니죠. 그거 아니고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는데 지금 계산될 때는 Z 성분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Z 성분만 해서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가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거 되는 거 보여요?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Y 이거 확인됩니까?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성분은 AX인데 요거 성분은 요거니까 AZ니까 AZ와 마이너스 AZ를 내적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보라마 너무 뜻밖이야? 잘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프론트 서피스랑 백 서피스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는 앞으로 전진, 하나는 뒤로 후퇴 이러니까 결국은 그 가우스의 법칙에 적용하는 그 값이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놔두고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한 거죠. DZ 프론트가 도대체 뭐야 이거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만 알고 있어요. DZ 이것만 알고 있어요. DZ 제로라고 했을까? DZ 제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알고 있죠. 사실은 다시 여기다 언급을 하자면 DX 프론트 값도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존재하는 거고 DY 프론트 값도 존재하는 거예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값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미지수예요. 미지수가 이것도 미지수고 이것도 미지수고 이것도 미지수인데 우리는 이것만 관심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셈이고 주어진 거는 여긴 미지수가 아니라 이제 주어진 값이죠. 주어진 값이 이것도 주어졌고 이것도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이 어디에
그 직육면체 정가운데에서 주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진 값은 이것만 달랑 주어졌어요. 달랑 주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버릴까? 여기에서부터 이거 어떻게 알아낼까? 이런 얘기.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달러 바꿔본 사람. 달러 바꿔봤지? 네. 얼마나 바꿨어? 아니, 달러로. 응. 100만 원이면 뭐 800 몇 벌 되겠구만 뭘. 하여튼간 달러를 바꾸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 하면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그 1불에 1,000원이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D 달러 D1 이걸 알고 있는 거라고요. 네? 원당 달러.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하고 또 헷갈리겠다. 근데 하여튼간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달러. 이건 원당 달러. 이게 지금 뭐 얼마라고 알고 있다고요? 1000 아니다. 1000이 아니라 거꾸로네. 거꾸로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D1 D 달러. 이러면 1000원 1달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의 달러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알면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서 뭘 알려주냐면 100만 원을 내면 950불을 준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왜 이럴까? 이걸로 계산하면 이게 안 맞는데 왜 이럴까? 단위 왜 이렇게 그 차이가 날까? 수수료죠. 수수료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있으면 그 근처는 수수료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980불이 원한다.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는지는 비례식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요.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30불이니까 요 비례해서 얼마야? 30불이니까 3만원 더 내면 되는 거죠. 103만원 내면 980불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정신이 번쩍 나죠. 에?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는데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요거 알아내는데 한 5분만 씁시다. 뭐가 필요할까? 이거하고 똑같은 식. 한번 개수해봐요. 노트 봐도 좋고 노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이버전스 그러면 안 되고 이거겠죠. 결국은 Z 성분에 대해서 Z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알면 추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요. 물론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앞면이 있단 말이에요. 프론트라는 앞면이 있으면 다른 데를 생각하지 마세요. 요 정가운데. 그러면 요 값이 주어진 저 정가운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변한 겁니까? 그것만 추적할 수 있으면 왜 그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변했어요? 정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조금만 더 하세요. 다시요. 그러면 프론트가 여기 있다면 백은 어디 있어요?
100은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거리가 얼마예요? 프론트 중앙에서부터 백 중앙까지 거리. 에? 아까 거리 정했잖아. 에? 델타 Z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Z래. 그럼 현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2분의 델타 Z죠. 2분의 델타 Z. 이제 이해가 됐어요? 2분의 델타 Z. 어쨌든지 뭐냐면 Z 방향으로 변할 때마다 Z 성분이 변하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이런 얘기죠. 이제 감이 좀 잡혀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프론트하고 백을 계산할 때는 요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그 생각을 하고 합시다. 그러면 right surface하고 left surface가 있어요. right, left surface가 있을 때 요 right surface에서부터 left surface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델타 x. 그러면 무슨 변화율이 필요해요? x 방향의 변화율. 무슨 성분에? 여기서 무슨 성분만 필요할까? 계산할 때? 요 면적이 요 방향을 향하고 요 면적은 요 방향을 향하니까 AX 이건 마이너스 AX예요. 그럼 무슨 성분이 필요하다고요? X 성분. 무슨 방향 변화율? X 방향 변화율.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말해 뭐예요?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거죠. Y 성분의 Y 방향 변화율. 이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발산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 성분의 그 방향 변화율이 필요한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거라고. 요것만 있으면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략은 지금 살펴봤고 자, 일로 다시 갑니다. 결국은 앞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이거 하는 겁니다. Z의 프론트라는 것은 about입니다. about DZ의 제로하고 값이 비슷해요. 아니가 103만원 어치의 달러를 바꿨단 말이에요. 103만원은 결국 100만원 근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얼만큼 비례해. 요것만 따지면 요거랑 비슷해요. 값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델타 Z를 우리 짧게 잡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0으로 보낼 거니까 어쨌든 그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한다면 만약에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을 안다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만 추적하면 되지요. 뭐 얼마예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좋아요. 앞면으로 왔을 때, 뒷면으로 갔을 때. 앞면으로 왔을 때는 전진, 뒷면으로 갔을 때는 후퇴라고 한다면 자,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DZ back 이것도 about DZO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한이가 달러를 바꿀 때 103만원 어치 바꿀 수도 있지만 97만원 어치 바꿀 수도 있지요. 그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뒤로 갈 수도 있다고요. 이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변화율에다가 얼마만큼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게 단위가 쿨롱파미터 제곱이에요. 그죠? 이게 쿨롱파미터 제곱인데 요걸 하나 더 나눴기 때문에 쿨롱파미터 세제곱이에요.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미터를 곱해줘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미터? Z방향으로 미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프론트 서피스까지 얼마나 전진했을까 그것만 생각해내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아까 하는데 지금 그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얼마냐고. 그렇죠. 2분의 델타 Z. 자, 그럼 힘을 내서 여기로 왔습니다. 백사이드로는 그럼 얼마를 하오리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델타 Z. 얼마나 쉬워요. 어렵다고 공갈은 쳤지만 사실은 쉬운 겁니다. 응? 지금 직각좌표계를 도입해서 결국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걸 어떻게 추적할까? 이런 거. 어떻게 추적할까? 사실 이게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텀들은요. 2차 변화율, 3차 변화율 이런 것이 더 많이 사용되면 n차 변화율 그리고 무한대까지 하면 그게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테일러 급수라고 해서 공학수학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또 안 배웠다고 우길 테지만. 배웠어 안 배웠어? 네? 배웠죠? 테일러 급수예요. 이게 테일러 급수라고.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여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대입한다 그러면 dz 프론트 대신에 dzo 플러스 ddz의 dz의 2분의 델타 z의 델타 x 델타 y 이래 버렸고 그리고 백으로 갑니다. 백으로 가면 뭐 달라지는 거는 요거를 구하면 요거니까 dzo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씁시다. 여기서 가로를 빼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ddz의 2분의 델타 z의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y를 곱해주고 자 이걸 이제 이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더해요. 어차피 6개 더하는 거잖아요. 맞죠? 면마다 다 더해야 될까요? 두 면만 먼저 구하면 이건 이제 이해됐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으니까 이거 싹 지하고 보면 지금 뭐가 없어지나요? 참고하라고 준 요거는 상쇄가 되지요. 참고만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잖아요. 이거는 dz5의 델타 x 곱하기 델타 y고 이거는 dz5의 마이너스 델타 x 곱하기 델타 y니까 더하면 없어지잖아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고 그럼 결국 더해주면 뭐예요? 이게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니까 역시 플러스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값으로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의 델타 X, 델타 Y, 델타 Z. 네? 뭐가요? 이게 어프락시메이션인데 결국은 이것이 프론트 계산한 거하고 백 계산한 거를 합해 보니까 이런 얘기. left, right, approximately. left, right. 방향이 어떤 방향이요? right은 ax, 그죠? left는 마이너스 ax. 그러면 당연히 x 성분, x 방향 변화율에다가 이건 이거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 썼으니까 이걸 델타 y, 델타 z, 델타 x라고 쓰고 싶어요?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똑같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게 면적이에요. 요게 면적. 다시 확인해 봅시다. right surface가 이 방향이니까 AX를 향하고 있으니까 요 밑면은 델타 Z, 높이는 델타 Y 이렇잖아요. 그래서 델타 Z, 델타 Y라는 면적을 갖고 있고 X 방향인데 요 델타 X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앞면에서는 2분의 델타 X, 뒷면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에 마이너스 델타 Y 곱하기 델타 Z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그거 합해주면 얼마라고요? 1이요. 그죠? 델타 X죠. 훅 갔죠? 훅 가도 괜찮겠죠? 네. 이거에 의했으면 이거 이해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탑하고 바텀이에요. 탑하고 바텀이라면 approximately 역시 이거 어느 방향일까요? 이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잡았어요. y 그리고 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도 y 변화율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y 성분의 y 방향 변화율 그랬으면 결국 여기에 델타 y가 있는데 델타 x, 델타 z, 델타 x
델타 Z, 델타 X가 있는데 요것은 2분의 델타 Y 그리고 또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 이랬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델타 Y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한 거 그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좌변 계산한 거예요. 좌변. 그래서 좌변 계산한 것을 다 더하면 결국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한 셈입니다. 좌변의 가우스의 법칙을 계산을 했더니 about 이런 얘기가 됐어요. about 이런 얘기가 돼서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죠? 이거 다 같지요? 그럼 그걸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델타 V라고 합시다. 이게 델타 V니까 델타 V 곱하기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X 성분의 X 방향 변화를 약속했던 대로죠? 발산 성분이에요. 발산 성분. 그거 더하기예요. 더하기란 얘기는 값을 하나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통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세 개가 아니에요. X 성분의 X 방향 변화율, Y 성분의 Y 방향 변화율, 그리고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에다가 델타 V를 곱한 거. 잘 구했어요. 이제 겨우 좌변 구한 거예요. 그러나 좌변이 전부예요. 사실은 우변은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좌변을 구해보니까 어쨌든 테일러 시리즈까지 동원해서 구해보니까 결국 발산 성분의 합으로 되어 있는 정보 하나를 취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좌변이 귀결되더라 이런 얘기가 됐죠. 되겠어요? 좌변 이제 구한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 결국은 저건 이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프락시메이션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프론트에서 이 계산이 의미하는 바는 프론트에서는 요게 유니폼하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그 성분 중에 요게 Z 성분뿐이 없기 때문에 내적을 한다는 얘기는 Z 성분만 가져오기. 그리고 그것의 면적이 델타 X, 델타 Y가 프론트는 같은 방향이니까 곱하기 하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인데 그것이 의미한 바는 중앙에 있는 값에 대해서 요 변화율을 안다면 요만큼의 변이가 있었으니까 그 변이에 해당되는 요 변화율 앞으로의 변화율이니까 30불을 더 필요로 하면 3만원 더하기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불당 1,000원이었으니까 30불이면 3만원 이런 의미고 그 프론트는 결국은 요 내용을 갖다가 요거 곱해준 거니까 요런 내용. 그럼 백이라는 건 별것 있느냐? 별것 없다. 그때는 후퇴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Z 곱한 거 거기다가 면적 벡터가 백일 때는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Y.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참고만 하라고 준 중앙에 있는 그 주어진 값은 전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뭐 있은 둥 마는 둥. 예? 거기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알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프론트하고 백을 더해주니까 저렇게. 그렇다면 레프트 라이트를 더해주면 이렇게 탑 바텀 하면 요렇게. 그래서 좌변이 저렇게 끝. 네? 그죠? 할 수 있겠죠? 아니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나타나면 골치 아파요. 애를 썼는데 사실은 식 하나뿐이 못 얻은 거예요. 왜요? 가우스 법칙은 하나뿐이 정보를 제공 못해요. 하나의 정보가 요걸 좌변을 제공을 했고 아이고야 뭐 이러냐? 어떻게 된겨? 거꾸로 갔나? 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델타 V 내에 로 V가 있다.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가 좌변이요. 여기까지가 좌변. 이제 우변은 approximation 해야 되겠죠. approximation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로 V가 델타 V 이렇게 썼는데 이 approximation 해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말 좀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아까 approximation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approximation 하면서 그 의미가 프론트 면에서는 어느 점에서건 전속 밀도가 같다 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같은 개념. 뭐예요? 델타 V라는 그 소체적 내에서는 로 V가 균일하다. 적어도. 왜냐하면 어차피 델타 V가 0으로 갈 거거든요. 델타 X도 0으로 가고 델타 Y도 0으로 가고 델타 Z도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델타 V가 0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적 내에 있는 로 V 뭐 여기 다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한 점, 원 포인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로 V가 델타 V 내에서는 균일하다고 가정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프락시메이션 쓰고 이러는 데서 그 아무런 의미 없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델타 V 내에서는 로 V가 균일하다고 하자. 아까 그런 것들이 어디 나왔었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갈 때 approximately front back 이러면서 이게 이제 front back 이러면서 이때 갈 때는 이 프론트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돼서 델타 S의 front 이렇게 갔잖아요. 그때 요렇게 가면서 approximation이 되는 이유는 요 면적에서 요것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때 approximation을 표시했듯이 여기도 approximation 표현한 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어쨌든 로 V equal 델타 V라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렇게 이제 우리는 결론을 지어 봅시다. 그러면 앞에 두 개의 텀은 가우스의 법칙의 좌변을 계산한 거고 요건 우변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시피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델타 V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그 양변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변 3변을 다 델타 V로 나눠요. 델타 V로 나누면 요것만 남기고 여기는 로 V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리밋을 취합니다. 델타 V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저 approximation이 어떻게 되게? 이퀄이 되죠. 달아나는 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까 직육면체가 뭐로 된다고요? 한 점, 포인트로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 한 점에 그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갔다고요? 그런 한 점에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서 델타 V분의 이렇게 한 것이 이거고 이거다인데 저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냐 하면 저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그 현상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리미트 델타 V가 0으로 갈 때 델타 V분의 이런 것이 있고 이게 equal X성분의 X방향 변화율 Y성분의 Y방향 변화율 Z성분의 Z방향 변화율이 있고 이게 로 V가 있는데 요것만 보자면 확인합시다. 이럴 때 우리 델타 V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직육면체로 만들었죠. 직각자 폐계로 했죠. 근데 이거 0으로 보내는 순간에 직각자 폐계일 필요도 없고 직육면체일 필요도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요구 조건이 꼭 그런 제한 조건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한 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말할 때 슈링 한다고 그래요. 슈링 to zero라고 말해요. 제로로 가는 거야. 그냥 한 점으로 뿅 슈링 to zero 슈링 to zero로 가는 요 형태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것이냐면 이거를 발산이라고 하자. 이거를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하자. 왜 D의 발산이라고 할까요? D를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여기다 D가 아니라 B라고 놓으면요 다이버전스 오브 B 이러면 될 때고 C라고 그러면 다이버전스 오브 C 이러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물리량이에요. 새로운 물리량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D라는 벡터 물리량이 있는데
그거는 플럭스라는 그런 계통의 벡터 물리량인데 그건 분명히 발산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의 발산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임의 최적, 꼭 직면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임의 최적에 대하여서 최적 표면, 최적이 갖고 있는 그 폐곡면인데 폐곡면 표면을 따라가면서 면적적분 하되 그 최적을 0으로 보냈을 때에 그 면적적분한 것을 최적으로 나눈 거. 그럼 최적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결국 차원으로 얘기하면 요 차원에다가 요거 미터 제곱을 곱하고 미터 3승으로 나눴으니까 요 차원보다 한 차원이 줄어든 거. 그러면 한 차원이 줄었으니까 쿨롱파 미터 제곱보다 한 차원이 줄어든 거니까 쿨롱파 미터 세제곱인 요것이 되는 것인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발산의 정의. 발산은 임의의 폐곡면을 따라 전성밀도 D를 면적분한 값을, 그게 뭐예요 여기서?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첫 줄이요. 임의의 폐곡면을 따라 전성밀도 D를 면적분한 값.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왼쪽 어디요? 왼쪽 전부에? 요것만이죠, 요것만. 그죠? 요것만요, 요것만.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임의의 폐곡면이에요. 저거는 직육면체 아닙니다. 직육면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의의 폐곡면을 따라 전속밀도 D를 면적분한 값을 그 폐곡면이 갖고 있는 최적으로 나누되 그 최적을 0으로 하는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식들은요, 이 말로 하는 이 언명을 아주 쌈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 이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어떤 언명이고 말이고 표현이고 그리고 스테인먼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테인먼이라고. 그러니까 요 수식을 보면서 발산의 정의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발산이란 무엇이냐 하면 임의의 폐곡면에 대한 전속 밀도를 면적분한 값을 그 폐곡면에 해당되는 최적으로 나누되 그 최적을 0으로 보낼 때의 값을 그 벡터의 발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그러는데 다이버전스 오브 D를 뭐라고 약해서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D에서 요만큼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쓴다고 해도 조심할 것은요. 조심할 것은 이거 DVD 이렇게 읽었다는 사망입니다. 응? DVD 아니고 저렇게 썼을지라도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있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오브 D. 그리고 그 다이버전스 오브 D가 결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델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곧 이거다 예요. 그래서 이 델 오퍼레이터가 아주 유명해진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썼으니까. 예? 그때도 우리는 다이버전스 오브 D 이렇게 읽어요. 델 D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DVD 이것만큼은 용납을 못해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다이버전스 오브 D가 정의가 됐다. 그러면 직각좌표계로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대로 직각좌표계로 표현이 있고 원주좌표계로 표현이 있고 그리고 구면좌표계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책 어디든지 보면 겉표지 아니면 백표지에 다 이게 실려져 있어요. 이거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각좌표계로만 나와 있는데 다이버전스 오브 D는 결국 뭐냐? 이게 다이버전스 오브 D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게 다이버전스 오브 D는 이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정해된 거, 그 값의 결과는 이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또 이제 더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락 지으면